북한에서 유학을 간다는 것은 큰 행운이면서도 불행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눈을 뜰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온 뒤 보게 되는 북한은 그저 회색빛 도시일 뿐이죠. 하지만 들켜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결국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윤서아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며 행복함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의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 가슴 한켠이 아려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일들을 많이 겪기도 했고 직접 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북한의 실제 모습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끔찍한지 꼭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아픈 기억을 꺼낸 만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의 중심부, 창광동에 있는 고위 간부들을 위한 특별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은 본평양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고위층과 부유층의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물론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을지는 상상이 가시죠? 간단히 저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당 간부셨기에 매일 아침 일찍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평양병원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와 그림을 배웠고 소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어 개인 교습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엘리트 코스를 밟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입학식 날 부모님과 함께 교정에 들어섰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저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윤서아,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동기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과장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서 알려주셨죠. 윤서아 동무, 자네가 베이징 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중국 유학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북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베이징의 거리, 대학 캠퍼스, 새로 만날 친구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공부했죠. 혹시 있을지 모를 질문들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가끔은 너무 부담돼서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재 벽에는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어머니는 짐을 싸는 제게 몰래 과자를 건네셨습니다. 서아야,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엄마 아빠가 늘 응원할게.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울컥했지만 꾹 참았죠. 다음 날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1등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거야.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 벅찬 기대와 설렘을 느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형형색색의 밝은 간판으로 가득했거든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렇게 놀란 마음을 가지고 대학 기숙사에 짐을 풀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떨지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행히 북한에서 온 다른 유학생들도 몇 명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됐죠.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희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어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의 중국어가 너무 빨라서 절반도 알아듣기 힘들었거든요. 마치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강물 같았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봤지만 단어들이 서로 뒤엉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렸죠. 심지어 노트북을 사용해 빠르게 타이핑하며 필기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며 처음으로 제가 뒤처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종이와 펜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북한에서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결국 그날 저녁
좁은 기숙사방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목이 메이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룸메이트들에게 들킬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죠. 내가 정말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베개를 꼭 껴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죠. 그러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던 중 우연히 옆자리 학생의 컴퓨터 화면을 흘깃봤는데 그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시도해보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됐죠. 손가락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렇게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자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정보의 바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상들을 볼 수 있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이름만 들어봤던 이 사이트들을 직접 들어가 보면서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시각을 접하게 됐죠.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나라를 심하게 비난하는 글들을 보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 경제 상태, 핵개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객관적인 통계 자료들, 탈북자들의 증언, 위성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과 달랐죠. 그렇게 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진실을 알고 싶은 갈증이 너무 컸거든요. 때로는 눈물이 났어요. 모니터 화면이 흐릿해질 정도로 눈물이 고였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맸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온 다른 유학생 민지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죠.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우리 오늘 밤에 한국 드라마 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안 돼, 위험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보자. 그날 밤 11시 우리는 민지의 방에 몰래 모였습니다. 방음을 위해 이불로 문틈을 막고 창문을 꼭 닫았죠. 민지가 조그만 휴대용 컴퓨터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죠.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넋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최신식 아파트, 쭉쭉 뻗은 고속도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저는 세련된 배우들의 연기에 빠져들었고 그들이 입은 화려한 옷과 사용하는 첨단 기기들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드라마 속에 그려진 한국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대학생들,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들,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그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온 남조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아니면 과장된 허구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날 밤 우리는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모여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민지의 방에 모였죠. 로맨스 드라마, 역사극, 현대 영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봤어요. 매번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발전된 모습,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한 문화, 모든 것이 신선하고 놀라웠어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는 주인공들을 보며 우리에게는 없는 그 자유가 부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과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매주 드라마를 보는 일은 우리에게 위험하면서도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금지된 열매를 몰래 맛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맛을 알아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마치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의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베이징에서의 1년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북한으로 돌아왔어요. 평양에 발을 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풍경과 냄새가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조였어요. 그동안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가 이제는 무겁게 다가왔죠. 공항 직원들의 딱딱한 표정과 경직된 태도가 눈에 띄었고 그들의 유니폼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베이징의 화려한 도시 모습과 이곳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도로, 높은 빌딩, 밝은 네온 사인 그런 것들이 평양에는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죠. 대신 회색빛 건물들과 텅 빈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죠. 집에 도착하자 저를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그리웠던 만큼 기뻤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도 느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을 그들은 모르고 계시니까요. 부모님의 눈을 마주 볼 때마다 내가 배신자가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북한 사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정치사상 수업에서 들리는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교과서의 내용들이 의심스러워졌죠.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주체사상을 설명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북한의 발전 수준이 뒤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북한 매체가 전하는 소식과 제가 중국에서 접한 세계의 실제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꼈어요. 화면 속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쩐지 어색해 보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짜처럼 들렸어요. 그 외에도 배급 체계의 문제, 의료시설 부족, 전기 부족 등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이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리,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웃들.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쌀쌀한 새벽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했죠.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창문 너머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급하게 멈춰 서는 것이 보였죠.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쿵쿵하는 소리만 들렸죠.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거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검은 정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 아버지의 굳은 표정, 어머니의 울부짖음,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슬픔과 결애, 그리고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살짝 저으셨어요. 괜찮다는 뜻 같았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가 않았어요. 결국 보위부 요원들이 아버지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지만 한 요원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결국 저는 차가운 벽에 부딪힌 것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그저 무력하게 서서 아버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힘과 동시에 느껴지는 불안감이 가슴을 찢었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저를 껴안고 함께 흐느끼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아니 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요. 분노와 두려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 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 세상일까? 아버지의 체포 이후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나 시골로 보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특별 아파트에서 나와 시골의 낡은 집으로 옮겨가야 했죠. 이사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물건들의 대부분을 빼앗겼어요. 평양에서의 편안했던 생활은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죠. 시골에 도착한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낡은 초가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고 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시골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밭일을 해야 했고 식량도 부족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들, 뇌물이 횡행하는 사회. 이런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지도자와 나라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달팠죠. 아직도 한 집 앞을 지나다 들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집 아이는 영양실조로 몸이 붓고 머리카락이 누렇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는 아이에게 줄 먹을 것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죠. 마을 어귀에는 항상 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후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대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죠. 추워져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병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냥 집에서 앓고 계셨죠. 마을 사람들이 약초를 구해다 드렸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됐어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이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이 생각들이 제가 변화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밤마다 저는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죠.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 서아야, 아버지를 구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동시에 아버지의 체포 이후 제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조차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분노에 차서 결국 소식을 전해주러 온 보위부 요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저희 아버지가 왜요? 왜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바른 말만 하시고 당에 충성을 다하시던 분이었는데 도대체 왜? 어머니는 옆에서 울다가 실신하셨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나라는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곳을 떠나 이 끔찍한 일을 널리 알리고 말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골에서의 삶이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고 덕분에 저희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몫까지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텨나갔거든요. 그러다 이곳에서 우연히 옛 대학 친구인 민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장에 나갔다가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죠. 땀에 절은 얼굴, 거칠어진 손, 초라한 옷차림. 우리 둘 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서아야? 민지야?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 그리움, 그리고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보니 민지도 가족 문제로 시골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아버지는 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해서 쓴웃음을 지었죠. 사실 아버지 생각에 눈물까지 날 것 같더군요.
그날 저녁, 민지와 저는 마을 뒷산에 올라갔어요. 해 진녘의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바람 소리에 가려 우리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민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죠. 서아야, 사실 우리처럼 체제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아. 겉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어. 특히 우리 또래 여자애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어. 민지의 말에 제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맞아, 나도 느꼈어. 특히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우리는 마치 2등 국민 같아.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직장에서도 차별받고 심지어 가정폭력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건 정말 잘못됐어. 우리가 태어난 곳이 여기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불공평해.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각자의 경험, 고민, 그리고 꿈에 대해 털어놓았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기로 한 거죠. 그 순간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그 결심을 굳혔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소연, 지은, 혜리 모두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애들이었죠.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모였을 때 긴장감과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이 위험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갔어요. 저희는 밤마다 모여 정보를 나누고 계획을 세웠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지도를 펼쳐놓고 탈출 경로를 그려보고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만들고 각자의 역할을 나눴어요. 중국 국경을 넘는 방법, 필요한 물품들, 탈북 후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항상 합의점을 찾아갔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였으니까요. 자유를 향한 열망,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그중 가장 어려웠던 건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크게 반대하셨죠. 안 돼, 서아야. 너무 위험해. 잡히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매일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때로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서로 붙잡고 울기도 했죠. 어머니, 우리가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야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곳에 더 머물 수는 없어요. 이러한 제 간절한 호소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달 후, 어머니도 저와 함께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빛에서 보았던 결연함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한 번은 거의 들킬 뻔했는데 그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탈출 경로를 찾아 몰래 답사도 했어요. 한밤중에 산길을 더듬어가면서 매 순간 누군가 우리를 발견할까봐 가슴을 조였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우리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어요.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필요한 물자들을 조금씩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귀중품들을 몰래 팔아 조금씩 모았어요. 어머니의 결혼 반지, 제가 대학 입학 때 받았던 시계, 하나하나 팔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들과 맞바꿀 자유를 생각하며 참았죠. 가장 무서웠던 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잡혀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떨었죠. 때로는 악몽에 시달려 한밤중에 깨어나기도 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폈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했던 건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어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죠. 우리가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야. 이런 말들로 서로를 다독였어요. 힘들 때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웠어요.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죠.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마을 뒷산에 모여 마지막 결의를 다졌어요.
달빛 아래에서 우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내일이면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제가 말했죠.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 말했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꿈,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탈출 당일 새벽,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강한 척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 일행은 총 6명. 저와 어머니, 그리고 민지, 소연, 지은, 해리 모두 같은 꿈을 품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을 메고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했어요. 울창한 숲을 지나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랐다 내려갔어요. 때론 숲을 속을 기어가기도 했죠. 온몸이 긁히고 아팠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죠. 군인들이나 순찰대에 발각될까봐 계속 긴장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한 번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모두 숨을 죽이고 숲속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강가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이었죠. 강 너머로 중국이 보였어요. 그토록 가까이 있는데 그 짧은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숨을 고르며 강을 건널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강을 건너야 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살이 세지 않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물이 차가울 거예요. 모두 조심해요. 우리는 서로를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휩쓸리면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요. 차가운 물에 발을 디딜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얼음장 같은 물살이 우리를 덮쳤죠. 강을 건너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유가 가까워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고향을 떠나는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 묻힌 북한 땅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앞으로 나아갔죠.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도감, 기쁨, 두려움,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공안에 잡힐 위험이 있었죠. 우리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이후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이동했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움직였죠. 음식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어요. 그렇게 라오스를 지나 결국 태국 대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는 대학에 다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나만의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투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라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았죠. 하지만 친절한 교수님들과 동기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수업 중에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면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학생들의 이해를 돕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대학 생활 중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도 경험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남한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드렸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사용이나 복잡한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열심히 배우시면서 점점 능숙해지셨죠. 어머니가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말이면 가끔 민지, 소연, 지은, 해리와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눴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때로는 북한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곳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죠.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측근에서 움직이던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이어지며 김정은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툭하면 짜증을 내고 의심하고 히스테리컬하게 구는 바람에 정말 진심으로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이 1%도 채 안 된다는 탈북자의 전언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역시도 김정은 일가에 비밀스러운 물품을 공급했던 북한 상위 1%에 해당하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김정은이 사들이고 있던 물건들의 목록이 가관이라는데요. 오늘 탈북자분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 뉴스들을 접하고 있노라니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아직은 이 끔찍한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들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외경제성 무역국 간부로 5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아마 대외경제성이라는 곳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북한의 무역, 수출, 수입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중앙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부라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평양의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강남의 아파트에서 고층에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근을 하면 비서와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의 직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더 중요하고 은밀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일이죠.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올까, 어떤 난관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일종의 짜릿함도 느껴지죠. 유럽의 최고급 명품들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여오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덕분에 평소에는 보지도 못할 샤넬, 까르띠에, 디올 등등의 신기한 브랜드들도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이 복잡한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게로 모이고 또 제게서 뻗어나가요. 때로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안전한 운송 경로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그리고 중국 내 여러 도시를 잇는 복잡한 경로를 그릴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죠. 중국 측 파트너들과의 은밀한 만남도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이나 선양의 호텔 로비, 때로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그들을 만나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말이에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암호 같은 인사를 나눌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죠. 그 순간 우리는 평범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몇 번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해왔죠. 한 번은 세관에서 의심을 받아 짐을 검사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모면한 적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공포와 안도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눈 감아 주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관 검사가 더 빈번해지고 철저해졌죠. 한 번은 제가 자주 이용하던 경로가 갑자기 폐쇄되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 내 파트너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청하면 거의 망설임 없이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난주 선양에서 있었던 만남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죠.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운송 경로를 제안했을 때 리우 씨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리우 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는 언젠가 걸릴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에 없던 불안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가 갑자기 평소보다 30%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차 한 잔을 다 마시는 동안 리우 씨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초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의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리우 씨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변화는 리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전화 통화 시 암호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만남의 장소도 더 은밀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연락을 피하기도 해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제가 관리하던 5,000톤급 컨테이너가 중국 대련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윗선에서 직접 각별히 신경 쓰라 는 지시가 내려왔을 정도로 중요한 화물이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보고는 해야 하기에 저는 곧바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대외경제성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걸까요? 아니면 제 불안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장관님 집무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장관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장관님 앞에 서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대련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장관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 설명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 과장,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최고 존엄께서 알게 되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어쩌면 북한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노크를 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장관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방에 들어서자 장관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시더니 그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죠. 상황이 매우 심각하오. 장관님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선적에는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특별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님, 즉 김정은의 개인 물품이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죠. 장관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실 최고 지도자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요. 내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무실의 모든 것을 부수셨다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던지고 심지어 측근 간부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셨지. 이 무능한 것들 모두 처벌하겠다고 소리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격렬한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장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오. 지도자님께서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의 가족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하셨소. 심지어 대외경제성 전체를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해하겠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도자님의 분노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니 어쩌면 북한의 무역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아서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자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겠소. 장관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화물선을 되찾아와야 하오. 최소한 그 특별한 물건만이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하오. 알겠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장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가족들까지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자네의 능력을 믿소. 꼭 성공해야 하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분노를 산 일이고, 제 운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죠. 중국 당국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더 위험한 방법을 써야 할까?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치며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대외 경제성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은 입술을 혀로 적셔야 했어요. 긴장감 때문에 입안이 바싹 말랐거든요. 중국 외교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베이징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넓은 대로를 따라 수많은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죠. 길가의 나무들은 겨울 탓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과 대형 전광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고요하고 통제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과연 우리가 이런 세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묵직한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중국 측 관리들은 모두 똑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이미 거부의 기색이 역력했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마치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의자에 앉으며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내려 했지만 이내 또다시 땀이 배어나왔죠. 존경하는 중국 측 관계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너무 작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최고 지도자의 개인 물품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화물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중국 측 관리들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국 측 대변인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쇠망치로 못을 박는 것처럼 일획 일획 끊어 말하는 그의 어조에 저는 내심 움찔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갈수록 저의 절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모든 외교적 수사와 논리들이 중국 측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 말들은 마치 단단한 유리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중국 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물건 회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어둑해진 베이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을 때 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후퇴는 없다는 것,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주변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대외경제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정은의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 걸음마다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죠.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져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혀로 입술을 적시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 소용없었죠. 목을 크게 울렁거렸지만 침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넌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죠.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지만 그래도 초상화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온몸을 울리는 것 같았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리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진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면서 나는 끼익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바로 김정은의 분노의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건들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무능한 놈. 이런 간단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안에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정은은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처벌하겠다. 그 순간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김정은의 눈빛에서 분노 못지않게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그 화물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때 김정은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죠.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순식간에 제게 다가왔어요. 이 무능한 놈아. 그의 고함과 함께 갑자기 뺨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던 거예요. 그 충격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연이어 제 복부를 강하게 쳤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고위 간부야. 그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웅크러들었지만 저항할 수는 없었죠. 맞을 때마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죠. 이렇게 무력하게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구두가 제 정강이를 걷어찼을 때 저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지도자인가? 맞는 동안에도 저는 김정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도 깃들어 있었죠. 마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폭력 속에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건 뒤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집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도대체 뭐였다고. 한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어요. 말도 못해요. 믿기 힘들걸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조소와 비웃음이 느껴졌죠. 호기심에 사로잡혀 저는 문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게 말이야, 도널드 트럼프 그 양반에게 우리 지도자님이 보낼 선물이었다더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트럼프라고요? 미국 전 대통령 말인가요? 무슨 선물인데?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말도 못해. 고급 코코아, 음료랑 골프 용품들, 그리고 트럼프 그 양반 서명이 들어간 개인 물품들이래. 아, 그리고 트럼프 타워 모형도 있었다더라. 완전히 트럼프 취향에 맞춰서 주문한 거였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입니다. 지도자님께서 그 물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라고 난리시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순간 김정은의 과도한 반응,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단순히 충격적인 것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의 선물에 집착하는 최고 지도자. 이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더구나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가, 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제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해 보였어요. 김정은의 폭력적인 행동,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트럼프의 선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외국 지도자의 인정에 목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이미 그 화물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은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제가 죽게 될 모습이 상상이 가더군요.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체제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체제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해.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치 이중 스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대외경제성으로 향하는 제 모습은 여전했지만 가방 속에는 탈북에 필요한 정보들과 약간의 비상금을 숨겨두고 있었죠. 김정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선물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의 편집증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어느 날은 중간급 간부 하나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숙청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부의 가족들이 한밤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탈북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탈북 경로와 방법을 찾았죠.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번 암호를 사용해야 했고 통화 시간도 1분을 넘기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사용한 공중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한밤중에 전화박스를 옮겨다니며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죠. 아이들이 아빠, 주말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죠. 드디어 탈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가슴속은 폭풍 같았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마음이 아팠죠. 이게 마지막일 거야. 저녁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명령이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라고 대답했죠.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밤중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은 여행 가는 줄 알고 들떠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한 번은 순찰 중인 군인들과 마주쳐 숨도 쉬지 않고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는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 강을 건너는 동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뻔해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죠. 중국에서의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당국에 발각될까봐 두려웠죠. 낮에는 창고나 폐가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한 번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트럭 찜칸에 숨어 이동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내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과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특히 트럼프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정보기관 요원들과 며칠 동안 밤새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며 감사해했죠. 물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의 다양함에 압도되어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놀라곤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지금 저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국회의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끔 평양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면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특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자유의 공기가 느껴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